제가 교수님께 이제 뭐 이렇게 질문 드려보고 그 얘기 들어보는데요. 그리고 관객분들 질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관객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한 선물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따 질문하실 때 해주시면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렇게 또 신나면서 신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어제 좀 어떤 인상을 좀 받았는지 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. 아, 소년병들이잖아요, 그렇죠? 네. 소년병들이고 정말 아무 죄도 없는 애들인데, 되게 쟤들이 이제 그 학교에서 공부하다 끌려간 애들이거든요. 그런 애들 가가지고 거기서 지를 치우고, 아마 아실 겁니다.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군대에서 더러운 보직들 있잖아요. 그래서 가장 나쁜 게 이제 저거죠. 폭발 물질 제거반 이게 제일 나쁜 거고, 그다음에 또 하나가 사실 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,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남한동 이런 데서 이렇게 사용 집행하는 애들 있잖아요. 그거였고, 또 하나가 제가 수도통합병원에 있었을 때 그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애들이 있는데, 이제 지에 이렇게 터져가지고 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거를 입관을 할 때 그거 와이어라는 게 철사로 이걸 다 사지를 맞춰요. 맞춰서 사지를 맞춘 다음에 군복을 입혀가지고 입관을 하거든요. 근데 그거 꼬매는 애. 그래서 제가 직접 봤죠. 이 세 가지인데, 저 정말 위험한 작업을 그냥 애들 14살, 15, 16일 거예요. 아마 16부터 동안이 됐거든요. 애들이. 저런 애들이 한다는 것들, 그리고 너무나 어른들이 다양하게 생각하는 거 보면서 뭐 가슴도 아프고, 참 누가 나쁜 놈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. 실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나치군이 마지막 2차 대전 마지막 때 네. 이제 시민군을 결성하는데 그때 최하의 나이가 이제 13살이라고 그래가지고 13살 아이들도 왔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지뢰작업 덴마크에서 네. 참여하는 그 소년방들이 16살 제가 폭스슈트룸이라 그래요. 인민돌격대라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다 죽었잖아요. 다 죽고 나니까 1944년부터는 이제 뭐 가릴 게 없는 거예요. 그래서 16세부터 60세까지입니다. 무기를 다룰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또 동원하는데, 대충 수를 세보니까 500만 정도가 되는 거예요. 그 중에 또 상당수는 또 방위산업실에 근무하니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니까 이제 정말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배치됐다가 저렇게 되는 거죠. 일단 상황 설명 좀 드릴까요? 네. 이게 보면은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 뭐 그런 말 하잖아요. 뭐 나치 애들 우리한테, 독일 애들이 우리한테 한 거 잊었냐? 라고 하는데 저거 할 말이 못 되거든요. 솔직히 덴마크는 아무 피해 안 입었어요. 1940년에 그냥 독일군이 덴마크를 침공하는데, 거기서 독일군이 2명 죽고 덴마크 병사 20명 정도 죽어요. 그냥 6시간 만에 전쟁이 끝나요. 그러니까 그냥 공수부대가 그 비행장 딱 점령해버리고, 그 다음에 미국 독일군 그 있죠, 메서슈미트가 비행장 몇 군데를 갖다 일거해가지고 다 전멸을 시켜버리고 비행기 다 폭파시켜버리고 코펜하겐 항에다 배를 들여보냈는데, 그 코펜하겐 항에 그 항포가 있잖아요. 거기 이제 신병들이었대요. 항포 쏘르복을 올라가지고 포 하나 안 쓰고 바로 들어가서 궁궐 점령해가지고 6시간 만에 끝나고,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콜라보레이션을 해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부역을 해버리는 겁니다. 마치 프랑스에서 비시 정권이 나중에 나치하고 협력을 하잖아요. 그래서 나라 전체가 부역을 하고, 왜냐하면 덴마크로서 어떻게 당연한 게 인구가 뭐 독일의 12분의 1, 1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. 지금도 인구가 500만 정도예요. 서울시 인구의 반이죠. 그러니까 군대라는 것도 몇천 명 병력밖에 없었고 애초에 이길 수가 없는 거고, 또 군 장비를 현대화할 수도 없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독일이 거슬릴까봐 우리 정쟁할 의사가 없다는 걸 보여가지고 장비도 굉장히 낡은 것들, 비행장도 보니까 거의 1차 대전 때 쓰던 비행기 수준이 이렇게 있더라고요. 그러다가 거기가 이제 평지예요. 그러니까 노르웨이처럼 산이 있거나 그런 걸 게릴라전, 레지스탕스라고 하는데 그것도 전혀 못하고,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오자마자 바로 협력했고 꽤 나치가 잘해줬거든요. 왜냐하면 그 점령 기간에 왕 있죠. 이름이 뭐더라? 이름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 왕이 있었어요. 그 왕도 유지를 했고 입법도 주고, 그다음에 입법, 사법, 행정부의 독립성은 그대로 다 유지했습니다.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은 나치가 명령도 안 들었어요. 유태인 차별법 만들어라는데 거부합니다. 거부해요. 그다음에 또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사용제를 도입해라, 사보타지해서 사용해라, 그것도 거부합니다. 그다음에 덴마크 시민들에 대한 그 군사 재판 있잖아요. 왜 이렇게 계엄령 때려가지고 독일군이 군사 재판 하겠다가 그것도 못하게 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나치가 거기서 모병하는 것도 못하게 합니다. 그것도 금지시켜요. 근데도 이제 나치는 그때 모병을 했고, 솔직히 그 덴마크에서 당시 2차 대전 동안에 죽은 사람이 수가 3,000명이거든요, 민간인이.
근데 더 많은 수가 죽은 게 4천 명이 죽었는데 4천 명은 뭐냐면 나치 따라 의용군 애들이에요. 이런 애들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덴마크 사람들한테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입니다.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부끄러운 역사잖아요. 실제로 점령됐다는 건 언제부터냐? 1943년 이후 45년까지 한 2년 사이인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 1943년에 이제 뭐냐면 스탈린그라드에서 독일군이 지잖아요. 그러니까 전쟁이 확 역전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보타주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레지스탕스가 쓱 일어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독일군에서 독일군이 우리 너희들 체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말을 안 들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그때부터 독일군이 독일에서는 아예 딱 하고 자기들이 그냥 군사 통치를 해버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실질적인 점령한 건 딱 2년이고요. 아마도 아까 고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고통이라는 게 뭐 2년 동안에 이제 고통인 것 같습니다. 뭐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독일에서 이제 덴마크의 피해가 그렇게 말하자면 게 많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 지뢰 작업하면서 죽었던 게 소년병들이 그 5개월기간 동안 훨씬 많았다고 하거든요. 1000여 명 정도. 그러니까 아직도 정확한 수는 모르는데 2천에서 3천 명 정도 투입이 됐고 그 중에서 1000명 이상이 죽거나 아니면은 그 관절을 잃었다라고 얘기가 되거든요. 근데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아니고 상당수가 네. 소년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. 아무래도 이 영화를 만든 마틴 잔디브리의 감독 같은 경우가 그 제네바 협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 포로로 위험한 일이나 그렇게 원래 제네바 협약 위반이죠. 그렇죠. 그거를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네. 덴마크가 이제 숨기고 있는 어떤 역사를 알게 되고 그렇다면 이거를 좀 영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 목적이 덴마크에 이런 좀 검은 역사도 있지만 그렇죠. 사실은 덴마크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 곳에서 네. 자신들이 가해했던 것들을 숨기려고 하잖아요. 그래서 네. 좀 더 크게 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좀 전달하고 있더라고요. 제네바 협정에 관련해서 얘기하면 1929년에 포로들 저렇게 쓰는 거 이거 전쟁 범죄입니다 원래는. 근데 저걸 어떻게 피해갔냐면 영국군이 사실 덴마크군은 없어요. 그 영국군이고 아까 나온 사람들 영국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. 근데 덴마크가 당시 병력 3천인가 말 그것도 안 돼요.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근데 이제 그 영국군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피해갑니다. 실제 뭐라고 피해가냐면 적들 중에서 의용군 이래가지고 그 볼런티어라고 불러버려요. 그걸 갖다 실제로는 볼런티어가 아니다. 다 강제로 끌려간 건데 볼런티어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 지금 가서 저거 작업을 했는데 이게 또 이제 역설적인 게 뭐냐면 이 짓을 제일 먼저 한 게 또 나치예요. 나치를 민간인들 시켰거든요. 그래서 나치가 이제 소련 점령했을 때 거기 이제 벨라루시라 그러죠. 거기 백러시아 벨라루시 지방에서 그때 SS 친위대장 하나가 뭐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그놈이 그 주민들 3,000명을 그 주민들을 동원해가지고 지뢰 작업을 시킵니다. 그래서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한 3,000명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독일들이 나쁜 짓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쁜 짓 한 사람들이 가지고 취임은 참 괜찮을 텐데 나도 솔직히 그래서 안 된다는 알면서 막 찬성할 것 같아요 심정적으로는. 근데 저런 애들은 그 덴마크 점령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애들이거든요. 그런 애들 데려다가 저렇게 시켰다는 거.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보면은 똑같잖아요. 거기서 보면 나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인종 그거 있었잖아요. 근데 저 사람들도 인종적 편견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. 다 독일이다. 잊지 말아라. 그래서 좀 웃기는 게 그 독일인이 그 덴마크를 잘 대해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그 아리안 인종이라는 거예요. 같은. 우리는 이쪽 남쪽 계고 쟤는 약간 북방 그 노르딕 계열의 아리안 인종이다. 그래서 잘해줬거든요. 그래서 인종주의적 관점에서 이렇게 했었던 건데 그래서 조금 그렇죠. 부끄러운 역사고 그래서 사실은 그 여기 뭐 상사 이름이 칼 라스무센 있잖아요. 칼 라스무센 말고 그 안더스 포그 라스무센이라고 수상이 있었어요. 2003년에 그분이 이제 그때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냐면 최초로 morally unjustified,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었다. 그 3년간의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. 그래서 덴마크 사람들은 굉장히 애매모호할 거예요. 약소국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. 전쟁 피해를 갖다 일부러 받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치라는 정말 흉악한 그 정권하고 같이 부역을 했다라는 거 이건 참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저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. 이 영화가 이제 덴마크에서 개봉을 했을 때 사실은 뭐 그렇게 사람들이 크게 본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제 감독한테 비난하는 목소리가 그러니까 TV든 신문이든 그런 게 굉장히 많았대요. 그러니까 감독한테 너무 이제 덴마크에 대해서 애국이 좀 부족하다라는 식으로 감독한테 얘기를 해서 감독이 그거에 대한 자료를 다 지금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덴마크에서도 애매한 입장이긴 하지만 자신들의 좀 가해 역사를 좀 가리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우익이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 얼마나 우익들이 있거든요. 내가 참 우익을 참 싫어하는데 얼마나 우익들이 있으니까 일단 촌스럽고 애들이 폭력적이고 과격하고 하여튼 무식하고 이런 그
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참 그렇잖아요. 우리나라도 부끄러운 역사가 있잖아요. 맨날 위안부 얘기하고 일제 강점기 얘기하면서 사실 우리가 베트남에 가서 했던 그 못된 짓들은 얘기 못하게 하잖아요. 그거 얘기하면 반애국자, 그다음 심지어 사학사관 뭐 이렇게 얘기하죠. 부끄러운 얘기를 뭐 부끄러운 것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. 항상 자랑스러워야 돼. 이해가 못해요. 왜 조국이 자랑스러우세요? 독일에도 노래가 있는데 사실 내 조국이 자랑스러운 얘기가 천 가지, 내 조국이 자랑스러운 이유가 천 가지도 넘지. 근데 정작 데려가면 하나도 떠오르지 않지.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우익적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랬는데 하나는 이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차라리 덴마크 같은 경우보다도 더 애매모호한 부분이면 독일 같은 경우예요. 왜냐하면 이 영화가 최초로 독일 사람의 나치 독일군을 희생자로 묘사했거든요. 그게 굉장히 타부죠. 타부가 있기 때문에 최초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뭐 그렇죠. 뭐 나쁜 짓을 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쁜 짓을 한 사람 처벌하는 거 좋은데 그 처벌도 정당하게 해야 되잖아요. 그다음에 나쁜 짓을 한 사람 처벌해야 되지 그냥 도매금을 다 넣어가지고 그건 뭐 마치 유태인이다 그래서 도매금을 넘기는 거는 뭐가 다르냐는 거죠.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얘기 못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. 그 피해를 당한 게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소비에트 군대가 들어오면서 온갖 강간과 약탈, 학살하면서 들어오거든요. 그거 말을 못합니다. 그래서 그게 무서워가지고 한 마을 전체가 그냥 전체가 집단으로 호수에 빠져들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것도 이제 연합군한테 문제가 돼가지고 그 연합군에서 막 항의하거든요. 주코프 장군이죠. 주코프 장군이 한다는 얘기가 뭐냐 우리 병사들도 즐길 권리가 있어 이래가지고 그걸 했던 거예요. 또 하나가 이제 드레스덴 폭격 같은 경우 런던 폭격에 대한 그걸 해야 되는데 드레스덴이라는 게 군사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바로크 예술의 그냥 적이잖아요. 그거를 그냥 완전히 해서 그 주민들한테 학살을 해버린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네오나치들은 리멤버 드레스덴이라고 했죠. 그게 피해자였던 거. 근데 그것도 사실 독일에서 말을 못하죠. 왜? 자기들 남들한테 가해를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대우를 받았으면 말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영화가 그 부분을 좀 건드려 준 거죠. 아무래도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 가장 놀랐던 게 항상 근데 독일은 가해자라는 이제 도식이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피해자로 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충격을 주는 어떤 지점인 것 같고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감독이 아무래도 독일에서 개봉을 꼭 하고 싶었는데 독일 쪽에서는 그 개봉을 공식적으로 막은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개봉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좀 애매한 지점도 있고 그렇죠. 네오나치들이 또 들고 나와가지고 우리도 피해자다 이렇게 하면 정말 짜증나잖아요. 그거는 애매한 맥락들이 있는 거예요. 아무래도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개봉을 안 한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영화를 두 번 보셨다고 하셨잖아요. 아마 처음에는 좀 그 작은 스크린으로 보셨을 테고 지금은 큰 화면으로 보셨을 텐데 아마 그 차이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뭔가 계속해서 아이들이 지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공포가 좀 크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그렇죠. 같아요. 아무래도 그렇죠. 그러니까 영화관에 오고 국제영화를 보고 그렇게 되면 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또 앉아서 또 본 거죠.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냐면 스크린에는 스크린이라고 써 있어요. 이렇게 여기 국제에서 보니까 그게 싹 지워지더라고요. 지우는 걸로 맞고 그 다음에 이제 폭탄 터지는 거에 대해서 급박감과 그 살벌함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것들.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볼 때 몰랐는데 나한테 언제 터질지 알고 보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더 무서워요. 그냥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왜 터지는데 내가 쾅하니까 사실 좀 더 무섭더라고요. 사실은 이제 이 영화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전쟁을 다룬 영화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교수님한테 가장 궁금한 건 우리가 흔히 전쟁을 영화로 다룰 때 어디까지 보여주느냐 이제 윤리적인 문제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. 뭐 이 영화에서는 뭐 그렇게 윤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진 않지만 전쟁을 할 때 그런 윤리적인 부분 어디까지 묘사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선까지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? 글쎄요, 궁금한데요. 모르겠어요. 그거는 그 옛날 고대 그리스에서는 사실 잔혹한 장면 같은 건 무대에서 상연 안 했거든요. 그래서 아마 대본 들어보면 되게 재밌게 돼 있을 겁니다. 누가 살해당했다는 얘기를 전령이 나서 전해요. 누가 누구 손에 죽었답니다. 왜 그러냐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살인하는 장면을 무대에서 이렇게 연출하게 되면 가상과 현실의 구별이 약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그야말로 경악에 빠져가지고 임상의학적 유효한 상태에 빠지거든요. 그렇게 처리했는데 최근에 이제 폭력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다뤄지는데 사실은 제가 본 인상적인 전쟁 영화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어떤 게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예컨대 그 라이언 병구하기 30분이죠. 초반에 30분.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까지 전쟁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전쟁 영화 보면
스펙타클로 우리가 바깥에 전장의 바깥에서 이렇게 구경을 해요. 그걸. 그래서 나는 안전한 데 있고 구경을 하는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 게 달라요.